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혹독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던 부모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 그저 관용적인 표현이라고만 여겼던 그 문장의 무게를 저는 그날 비로소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차라리 심장이 멎어버렸으면 싶을 만큼 벼랑 끝에 내몰린 기분이었어요. 숨조차 제대로 들이쉴 수 없던 그 순간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저를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아 주셨던 분이 바로 시어머님이었어요. 걱정 마라. 내가 이제 엄마가 되어줄게. 그 한마디에 다시 한번 끝도 없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아이처럼 시어머님 품에 안겨 한참을 소리내어 엉엉 울었어요. 그날의 온기를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셨어요. 시어머님과 남편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님은 늘 한결같았어요. 남편과 크게 다투고 속이 뒤집어진 날에도 며느리인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들어보니 아들 편이 아닌 며느리 편을 들어주는 시어머님이 흔치 않다던데 기꺼이 제 편이 되어주는 모습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남편과 마침내 결혼을 결심했을 때 누구보다 반겨주신 분도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며 살자꾸나. 두 손을 가슴 위에 가지런히 모으시고 눈가를 붉히시던 그 표정. 거기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시어머님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많이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힘들게 모은 돈을 결혼자금으로 내어주실 만큼 마음이 넓으신 분이셨어요. 봉투 하나를 건네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내가 조금씩 모은 돈이니까 결혼자금으로 쓰도록 해. 더 많이 보태줬으면 좋겠지만 돈이 이거밖에 없어서 미안하구나. 괜찮다는 말보다 눈물이 먼저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결혼 후 몇 해가 흘렀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아끼고 또 아껴 꾸준히 부어온 적금이 드디어 만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기야, 곧 우리 적금 만기야. 그러게, 둘이 열심히 모았더니 꽤 큰 목돈이 생겼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둘 다 새삼스레 놀라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적금이 만기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적금 나오는 거에 대출 좀 받아서 어머님 작은 아파트 하나 사드리자. 남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엄마 집을? 지금 계신 곳이 너무 낡은 빌라잖아. 우풍도 심하고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 시어머님이 지내고 계신 곳은 오래된 소형 빌라였는데요. 습기가 유독 심한 탓에 아무리 공을 들여 청소를 해도 곰팡이가 끈질기게 피어오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환경에서 해를 거듭하다 보면 혹여라도 건강을 해치시진 않을까 방문할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게다가 우리 부부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30평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으니 시댁을 갈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슴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은 남편은 꽤 놀란 기색이었어요. 자기 마음은 알겠는데 아마도 엄마가 받지 않으실 거야.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말씀드려야지. 무엇보다도 집이 너무 습해서 갈 때마다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 그러다 혹시 편찮으시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 그 순간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남편 역시 오래전부터 같은 마음으로 소가리를 해왔다는 것을 말이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다 형수님 때문이야. 형님 때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은 창피해서 말 못했는데 형수님이 형보다 좋은 대학 나왔잖아. 그걸 가지고 엄마랑 형을 많이 힘들게 했어. 그게 힘들게 할 일이야? 자기 학벌이 더 좋은데 하향은 했다면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내가 볼 땐 학벌도 그다지 차이 나지도 않는 것 같던데. 애써 말을 아꼈습니다. 솔직히 형님의 학벌도 크게 내세울 만한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양운이라는 단어까지 꺼냈다니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있자 남편이 무거운 입을 다시 뗐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엄마랑 형을 힘들게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 대박 사업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엄마랑 형한테 돈을 마련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어. 사업은 절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게 말이야. 암튼 이혼한다 만다 난리를 치니까 형도 내내 우울해하고 싸우고 그랬어. 그러다 보니 엄마도 둘이 진짜로 이혼할까봐 걱정이 돼서 살던 집을 팔아서 형수님한테 돈을 빌려준 거야. 집을 팔아서? 시어머님이 그 낡은 빌라에 계신 이유, 그 이면에 그런 사연이 숨어 있었다니 놀라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 처음에는 엄청 반대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만약 엄마랑 형 때문에 그 사업 날린 거라면 가만 안 있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두 사람도 점점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어이없는 거지. 형님의 이기심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거야? 결국 형도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사업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냥저냥 먹고 살 정도는 되나 봐. 아직까지 망했다는 소리 없는 거 보면 잘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 다만 엄마한테 빌려간 돈을 안 갚아서 문제라는 거지. 그렇잖아도 우리 결혼 전에 형한테 말하니까 곧 갚을 거라는 말은 하더라고. 사업 확장해서 당장 못 갚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형에 대한 원망과 안쓰러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늘 희생해 오신 시어머님에게 큰 집은 못 해드릴지언정 노년에 기댈 수 있는 작은 안식처 하나만큼은 꼭 마련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 얼굴에 불만이 가득해 보였기에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래도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잖아. 애써 남편을 다독이다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리 둘 다 월급이 적은 편도 아니니까 적금 찾으면 그 돈으로 어머님 집 하나 마련해드리자. 그냥 괜찮다고 거절하실 것 같은데. 암튼 말만이라도 정말 고마워. 남편의 눈시울이 다시 한번 붉어졌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토록 먹먹한 표정을 짓는 남편은 처음이었어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집을 사드리겠다고 말을 했을 때 예상대로 시어머님이 한사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됐어. 난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 돈은 그냥 적금에 두도록 해. 나중에 애도 낳아서 키워야 하고 할 텐데 그러면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갈 거야. 어머님,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니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집을 어떻게 받겠니?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하는 건데 난 절대로 못 받는다. 손사래를 치며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우리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하나 구해드렸는데요. 다행히 남양이라 햇살이 넉넉히 들고 주변도 조용한 그런 곳이었어요. 이사를 하고 얼마 뒤 찾아갔더니 거실 바닥에 햇빛이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 빛 속에 가만히 앉아 계셨는데요.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해가 아주 잘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졸게 된다니까. 햇빛이 이렇게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았잖니. 하루도 조용할 날 없던 내 인생이 이렇게 평화로워도 되나 싶을 정도라니까. 정말 고맙다, 고마워.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던 시어머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지질이 궁상도 그런 궁상이 없는 팔자인지라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는 팔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며느리 복은 있었어. 근데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정말 고맙구나. 그 한마디에 우리도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겁게 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일찍 해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형님 부부는 사업 때문에 바쁘다며 좀처럼 얼굴을 비추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탓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으니까요. 그 뒤 2년 남짓이 소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얼굴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형네 사업 망했대. 뭐? 그동안 잘 된다고 했잖아. 바쁘다고 얼굴 못 본 지 벌써 한참 됐는데 망할 리가 없잖아. 저번 명절에도 형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사업이 너무 바빠서 명절날 못 온다고 했거든. 자기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야. 완전 망해서 어찌해볼 도리가 없더나 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 말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집부터 보험까지 싹 다 예약해서 지금 빈털털이나 마찬가지래.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엄마 집으로 들어가서 살겠다고 했대.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댁에? 얼마나 살 거라는데?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엄마가 원래 욕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 근데 두 사람 욕을 어찌나 하던지 골이 울릴 지경이었어. 암튼 앞으로 큰일이야. 그나마 애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형님 부부는 결혼한 지 꽤 되었지만 아직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시어머님이 조심스레 한번 아주버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사업이 바빠 그럴 여유가 없다는 말뿐이었어요. 결국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님의 유일한 안식처마저 이제 운전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가슴 깊은 곳을 무겁게 짓눌렀으니까요. 솔직히 형님을 곱게 바라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사업이 잘 된다며 입버릇처럼 자랑을 늘어놓으면서도 정작 주변을 돌아볼 줄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시어머님 생신에 빈손으로 오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명절이면 바쁘다던 한마디로 모든 자리를 피해버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번번이 차오르던 말들을 깊숙이 삼키고 말았어요. 입 밖으로 꺼내봤자 상처만 남을 테니 모르는 척하는 편이 낫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내왔습니다. 사업이 어긋났다 해도 두 사람 다 젊고 건강하니 조금만 추스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형님 부부가 시댁으로 짐을 옮겼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불안이 속에서부터 조용히 번져갔어요. 머리로는 잠깐이겠거니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리 간단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역시나 그 이후부터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부부가 이사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안부가 궁금하기도 하고 인사차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이사 잘 하셨어요? 이사는 잘했지. 집이 좁아서 짐을 전부 처분하고 오다 보니까 이사라고 할 것도 없었어. 그동안 큰 집에서만 살다가
이런 작은 집에서 살려니까 엄청 답답한 거 있지. 한숨 섞인 목소리가 전해지는 그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사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쏟아져 나오는 불평이 끝도 없었거든요. 집이 좁다. 수납 공간이 없다. 주변에 뭐가 없다. 그렇게 이런저런 투정을 늘어놓던 형님이 문득 말의 결을 바꿨습니다. 본론을 꺼내려는 듯 톤이 한 박자 느려졌어요. 암튼 어머님 혼자 계셔서 어차피 누군가는 모셔야 할 텐데 우리라도 모시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야. 동서랑 서방님은 우리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안 그래? 네? 아, 네. 그렇긴 하죠. 순간 귀를 의심했지만 일단은 대충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당연하지. 요즘 세상에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 상황에 이래서 모시고 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건 맞잖아? 형님 말을 곱씹어봤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갈 곳이 없어 시댁에 들어간 것이 어느새 시어머님을 모시는 일로 둔갑해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업 실패의 충격이 워낙 컸으니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과정이려니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려 애쓴다고 생각하려 했었어요. 그런데 곧이어 형님 입에서 더욱 충격적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동서는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 내 덕분에 동서는 시어머니를 안 모셔도 되잖아? 그래서 말인데 매달 생활비 좀 보내줘야겠어. 생활비라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잖아. 근데 동서랑 서방님은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 생활비를 보내주는 게 맞는 거지. 내 통장으로 매달 보내주면 좋겠어. 네? 매달이요? 내 덕분에 편히 살게 됐는데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나도 양심이 있으니 많이는 바라지 않을게. 매달 70만 원씩만 내 통장으로 보내줘.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형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딱 잘라 거절했어요. 시어머님 건강이 안 좋아서 간병을 위해 학가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사업을 말아먹고 갈 곳이 없어서 들어간 건데 마치 시어머님을 봉양하는 효부라도 된 양 포장하는 모습에 참기 어려운 불쾌감이 속에서부터 끌어올랐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니? 지금 하극상을 하겠다는 거야? 두 사람 월급에서 매달 70만 원이면 많은 돈도 아니잖아. 오히려 게이드가 아니야? 그 말투가 어찌나 거침없고 당당하던지 마치 제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는 형님이 도무지 같은 세상 사람으로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들고 싫은 일이야. 근데 내가 그걸 하겠다는데 당연히 생활비 정도는 지원해줘야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다들 내 말이 맞다고 할걸? 전화기를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형님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시어머님의 집을 팔게 만든 것도,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것도, 결국 사업을 망친 것도 모두 형님 부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시어머님을 모셔드리는 대가로 우리에게 매달 돈을 내놓으라니요. 기가 막혀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우리는 어머님께 따로 용돈 드리고 있어요. 근데 형님한테 보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래? 잠깐의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형님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 짧은 침묵이 끝나고 형님의 다음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돈을 나한테 보내주면 되겠네. 네? 왜 형님한테 보내요? 이제부터 우리가 어머님을 모시고 사니까 그렇다고 지금까지 내내 설명했잖아. 혹시 내가 한 말이 어려워? 들어보니까 요즘 문해력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혹시 동서도 그런 부류인 거야? 순간 뒷머리가 서늘해졌다가 이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말문이 막힌다는 게 그런 건가 싶었어요. 뻔뻔함을 넘어 모욕까지
서슴지 않는 그 태도에 더 이상 통화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돈 문제로 형님과 말하기 좀 부담스럽네요. 그럼 이만 전화 끊을게요. 그렇게 반쯤 강제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 종료 버튼을 누르던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인지 허탈함 때문인지 스스로도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뭐? 형수님이 생활비를 요구했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본인이 어머님 모시니까 안 모시는 우리한테 생활비라도 내래. 자기들이 엄마 집에 얹혀 사는 거면서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자기는 신경 쓰지 마. 정말 미안해. 남편의 그 단호한 한마디에 그나마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곧바로 시어머님과 아주버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전해 듣진 못했지만 남편이 전화를 끊었을 때 표정이 한결 풀려있는 것으로 미루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모양이었어요. 생활비 사태는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듯했습니다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건 그 무렵에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사연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느닷없이 형님에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동서, 원래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화면을 스크롤하는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모시는데 쓰겠다고 한 건데 그새 그걸 일렀더라. 그렇게 주기 싫으면 안 주면 그만이지.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놓고 동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형님, 말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네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길게 붙잡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메시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돼. 대신 우리가 어머님 모시고 사니까 어머님 돌아가시면 이 집 우리가 상속받으면 그만이야. 나중에 집이나 욕심내지 말라고 말해주는 거야. 물론 동서랑 서방님 돈으로 산 건 알고 있지만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두 사람은 권리가 없잖아.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 글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련해드린 집을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자기가 가져가겠다. 그것을 그토록 아무렇지도 않게 문자 한 통으로 통보하고 있는 거였어요. 사업이 망해서 정신줄마저 놓아버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돈이라는 가면 뒤에 숨기고 있었던 것인지 휴대폰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형님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고스란히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와, 형수님이 선을 넘어도 제대로 넘었네. 진짜 왜 이러지? 이 정도면 정신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남편이 이 말을 짚으며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자기야, 혹시 어머님이 형님 말에 휘둘리는 거 아니겠지?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형님 말처럼 어머님 명의로 했으니까 또다시 이혼한다 만다 그러면 어머님 마음이 약해질까봐 그렇지.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럴 일은 단 1%도 없어. 남편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못 박았기에 믿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쪽에 남은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시어머님이 형님 부부의 압박에 못 이겨 그 집을 넘기시는 건 아닐까, 그 걱정만큼은 아무리 했어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설 명절이 다가왔고 시댁으로 갔어요. 어머님, 우리 왔어요. 명절 전날 오후 양손 가득 선물 보따리를 안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 알고 지낸 듯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으로 밀려왔습니다. 순간 거실 한복판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던 형님이 대뜸 입을 열었습니다. 명절인데도 늦게 왔네.
분가에서 살고 있으면 명절 때는 일찍 다녀야지. 들어서자마자 쏟아지는 비아냥을 들으며 속에서부터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지만 명절이니만큼 감정을 억지로 눌러 담았어요. 애써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넘기려는 찰나였습니다. 형님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마지막 한마디를 날렸어요. 괜찮아. 동서가 계속 못해야 이 집이 우리 거니까 오히려 더 좋아서 하는 말이야. 그 순간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로 인해 온몸이 부들부들 경기를 일으키듯 흔들렸고 터져 나오려는 말들을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형수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남편이 거실이 떠나갈 듯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집을 왜 형수님이 받아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불같이 화를 터뜨렸습니다. 평소 온순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그토록 격앙된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목에 핏줄이 솟아오를 만큼 온 힘을 다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엄마한테 이 집을 사드렸을 때 형이랑 형수님은 수건 한 장 사준 적도 없으면서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아파트 벽을 타고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돈이 남아돌아서 이 집 해드린 줄 아세요? 그 어두컴컴한 빌라에 사시면 건강에 안 좋을까봐 해드린 겁니다. 엄마가 왜 거기에 사셨는지 두 분이서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이 집까지 욕심내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엄마 돌아가시면 이 집을 형수님이 가지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맏며느리가 할 소리입니까? 남편의 분노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말렸어요. 자기야, 어머님도 계신데 조용히 말해. 하지만 이미 거실을 뒤흔든 고함은 집안 구석구석까지 퍼져버린 뒤였습니다. 베란다에서 물건을 정리하다 급히 뛰어나온 시어머님과 아주버님이 모든 것을 들은 얼굴이었어요. 큰애 너 정말 그런 소리를 한 거니? 아니 그게 어차피 우리가 모실 거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거기다 우리가 장남인데 당연하기도 하고요. 그 말에 모두의 얼굴이 사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간 깊숙이 삼켜왔던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이 집이 우리랑 엄마한테 어떤 집인지 뻔히 알면서 그러면 안 되죠. 거기다 우리 보고 생활비를 내라니요. 형수님 진짜 너무하셨어요. 그 정도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그네가 니들한테 생활비를 달라고 했어? 시어머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럼 네가 나가서 돈을 벌든지 해야지. 나도 나가서 일하는 판국에 넌 집에서 하루 종일 처먹고 놀기만 하잖니. 그러면서 작은 애한테 생활비를 달라고 해?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니? 어쩜 양심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어. 어디 감히 이 집을 넘볼 수가 있어. 시어머님이 분노를 쏟아내자 아주버님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님과 남편의 질타 앞에서 장남으로서의 체면 같은 것은 이미 산산조각 난 뒤였으니까요. 그때 형님이 변명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나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어머님을 모실 거니까. 조용히 해라. 시어머님의 호통이 집안의 공기를 단번에 베어냈습니다. 시어머님의 눈빛이 서리빨처럼 매서워져 있었어요. 평소 자애롭기만 하던 그 두 눈에 겨울 한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으니까요. 형님을 향한 그 시선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겹겹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뜻밖의 곳에서 벼락이 떨어졌어요. 아주버님이 버럭 소리쳤거든요. 당신 내가 생활비 주잖아. 형님이 움찔하자 아주버님이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배달일까지 해서 늘 300만 원 이상은 주고 있잖아. 그 돈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렇지. 우리한테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왜 부족해?
당신 설마 엄마한테 드리라고 한 돈도 안 드린 거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나한테 돈을 주라고 하다니. 엄마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거니까 생활비 드리라고 했거든요. 생활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히려 10,000원, 20,000원 돈을 빌려갔지. 시어머님과 아주버님의 입에서 그동안 묻혀있던 진실들이 하나둘 터져나왔습니다. 300만 원을 받아놓고 시어머님께 생활비 한 푼 드리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푼돈까지 빌려갔다는 이야기에 우리 모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이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부족한 걸 어떡해요? 당신이 갑부야? 300만 원이 왜 부족해? 그러게 배달음식 같은 거 시켜 먹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 그리고 돈도 없으면서 무슨 옷을 그렇게 사대고 난리야? 아주버님의 외침이 거실을 다시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이어진 정막 속에서 그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단호하되 흔들림 없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린 목소리였어요. 이 집은 작은 애가 사준 거고 명의도 둘째 명의로 되어 있다. 거실에 정적이 깔렸습니다. 혹시나 니들이 이럴까봐 내가 둘째 명의로 하자고 했는데 역시나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시어머님이 형님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어요. 큰애 니네는 이 집에 대한 권리가 1%도 없다. 형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집이 사방이 명의로 되어 있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이 집은 내 명의가 아니라고 했잖니. 궁금하면 직접 확인해보던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난리야 난리가.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평생 거지같이 살아야 해요? 니들이 사업 쫄딱 말아먹어 놓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시어머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냉정한 어조로 최후 통첩을 내릴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달까지만 이 집에서 살고 집 구해서 나가라. 형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아주버님 역시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나 아직 건강하고 더 늙어 병들어도 니들한테 신세질 생각 없다. 차라리 요양원을 들어가고 말지. 내가 미쳤다고 너하고 같이 살겠니? 벌써부터 나 죽으면 재산 가로챌 생각이 나는데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알고 너하고 같이 살겠어. 시어머님의 그 말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님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셨을지 그 충격의 깊이는 가늠조차 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당신의 죽음 뒤에 남을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온 가족 앞에서 알게 되신 거니까요. 시어머님의 떨리는 손끝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거친 세월을 견뎌오신 시어머님을 떠올리니 같은 여자로서 가엾다는 마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여자로서 얼마나 외롭고 서러운 삶이었을까요? 그렇게 얼마 뒤 형님 부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짐을 꾸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형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와 연을 끊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는 말을 전해 듣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의 본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떠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인 양 구는 모습이 씁쓸하다 못해 허망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 이후로 우리는 2번 다시 형님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원룸으로 이사간 지 불과 몇 달 만에 형님이 아주버님에게 이혼을 통보했다고 했거든요.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아주버님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사가고 얼마 뒤부터 일한다고 나가길래 정신 차렸나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처가 가족들이 와서 짐을 싸서 데려갔어요. 데려가다니? 들어보니 괜찮은 자리가 나왔다고 하면서 나랑 이혼시키고 그 남자랑 결혼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 남자랑 성까지 다 보고 그랬던 건지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난리를 치길래 두 말 않고 이혼해줬어요. 순간 마음이 아픈 것보다 그동안 얹혀있던 게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이혼하자마자 그 남자랑 재혼했는지 카톡 사진 바뀌고 친났더라고요. 그 남자도 재혼인 거야?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주버님의 얼굴에는 원망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길고 긴 고난을 끝낸 사람 특유의 고요함이 감돌았어요.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걷다가 마침내 그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이란 게 그런 것이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후 아주버님의 삶에는 뜻밖의 순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사업 실패의 여파로 재취업이 여의치 않아 작은 중소기업에 몸담고 있었는데 이혼하고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지인의 소개로 꽤 괜찮은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묵묵히 실력을 증명해 나간 아주버님은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제 궤도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전 형님과의 이혼이 신의 한 수가 된 셈이었어요. 그 이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주버님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전 형님과는 비교조차 미안할 만큼 따뜻하고 좋은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그 모습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큰아들 걱정에 잠 못 이루셨을 그 마음이 비로소 한 겹 내려놓아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 평온한 행복을 누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님을 모시고 맛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가까운 곳에서 먹으면 되는데 뭐하러 멀리까지 간다고 그래. 거기가 엄청 맛집이라고 해서요.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좋잖아요. 물론 나야 좋지만 니들이 힘들까봐 그렇지. 우리도 어머님이랑 맛있는 거 먹어서 좋은걸요? 넌 어쩜 말도 참 예쁘게 해서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다니까. 어머님이 예쁘게 봐주셔서 그런 거죠. 차 한가득 웃음꽃이 피어나는 사이 어느새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를 살피고 주문을 위해 직원을 불렀는데요. 우리 테이블 앞에 선 직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전 형님이었거든요. 아니 네가 왜 여기에? 시어머님도 당황했는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뒤늦게 우리를 알아본 전 형님이 급히 고개를 떨군 채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서로 모른 척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받아든 전 형님이 급히 뒤돌아 뛰어갔는데 그만 음식을 나르던 다른 직원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그릇이 사방으로 날아가며 순식간에 식당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이윽고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씩씩거리며 다가가 호통을 쳤습니다. 하도 급하다고 해서 써줬더니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한 번만 더 실수하면 그 길로 바로 자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진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 형님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한때 말도 안 되는 큰 소리를 치던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지경이 된 것일까? 무척이나 궁금하던 찰나 사장이 우리 테이블로 직접 음식을 가져오며 한숨 섞인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 직원은 언제부터 여기서 일을 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온 지 벌써 4개월쯤 됐을까요?
어디서 뭘 하다 온 건지 그 집 꾸르라고는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필요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바지가랭이를 잡고는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길래 사연을 좀 들어봤더니 같은 여자로서 딱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해보라고 했지요. 처음 봤을 때부터 사장님 관상이 아주 좋아 보여서 덕을 많이 쌓은 분인 줄 알았습니다. 혹시 관상 좀 볼 줄 아세요? 그냥 대략 좋고 나쁜 건 알 수 있지요. 그럼 제 관상은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앞으로도 식당이 승승장구할 겁니다. 사장에게서 좀 더 이야기를 끌어낼 셈으로 시어머님이 슬쩍 말을 돌리는 듯 했는데 기분이 좋아진 사장이 말문을 활짝 열었어요. 저희 인생도 참 박복한 게 2번이나 이혼을 했다지 뭡니까? 첫 번째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몰라서 스스로 복을 차버리고 돈 많다던 2번째 남편이랑 재혼했다나 봐요. 근데 그 돈 많다던 2번째 남편이 사기꾼이었다지 뭡니까? 젓가락을 쥔 손에 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친정부모 재산부터 친인척 돈까지 전부 사기치는 바람에 온 집안이 쫄딱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번째 남편이 여기저기 사기치고 숨겨둔 아내랑 자식들을 데리고 해외 어디로 도망을 쳤다는데 찾기가 쉽지 않나 보더라고요. 돈 벌어서 그 사기꾼 남편 찾는다고 난리도 아닌데 허구한 날 사고만 쳐서 저도 내쫓을까 고민 중입니다. 거기까지 말을 쏟아낸 사장이 번뜩 정신이 든 듯 손사래를 쳤어요. 제가 손님들한테 별소리를 다 했네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사장이 서둘러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어찌나 놀랐던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눈앞에 놓인 고기가 익어가는 냄새도 옆 테이블의 웃음소리도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전 형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가 입을 굳게 닫았으니까요. 식당을 나서는 길 시어머님이 유독 말이 없었습니다. 차창 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 모습에서 복잡한 감정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비쳤어요. 그 뒤로 아주버님은 지금의 형님과 결혼을 했고 누구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람의 삶이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전 형님을 마주친 뒤 그 사장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스스로 복을 차버렸다. 그 말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는데요. 돌이켜보면 전 형님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실한 남편도 모든 것을 내어주시던 시어머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도 그 모든 것이 손안에 있었는데 스스로 하나씩 걷어차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다 끝내 손안에 있던 것마저 놓쳐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